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영상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좋은 구도로 가다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하락이 온 덕분에 다시 수렴이 길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왜냐면 거래량이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튀어오를 때 이게 이렇게 거래량이 수렴선을 상방으로 이탈하는 그런 거래량이 떠졌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뜬 나머지 얘가 어쨌든 좀 더 수렴을 길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렴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렴이 끝난 이후에 고점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장의 고점이 사이클 끝나는 그 시기도 더 길어질 거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얘가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리테스트가 성공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 알트장이 맞는데, 이게 이제 리테스트 과정으로 보면 이게 알트가 순간적으로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비트나 비트 형제, 스택스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이 도미넌스가 58%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어쨌든 지키고 떨어져 준다면 알트장이 먼저 오는 건 맞아요. 알트장이 빨리 시작하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알트들의 상승률은 낮아질 수 있다. 어느 상황보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건 알트장은 늦게 오지만 알트장이 진행이 됐을 때 상승률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상승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트장의 고점이 오려면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알트장의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는 폭보다 요만큼 떨어지는 폭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뭐가 올 것이다? 알트의 상승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가는 과정에서 어제 같은 그런 장세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비트 형제나 아니면 스택스나 이런 형태의 애들을 70%로 보고, 그 다음에 알트를 30% 보는 것이 좋고, 그 비율로 가는 것이 좋고,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건 사실 비트 형제나 비트 계열을 3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알트를 70으로 두면서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걸 모아가면 결국은 제가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100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원과 그리고 2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좋은 평단이 되지만, 실상 우리가 수익률로 봤을 때 얘는 100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얘는 50배로 굉장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견딜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 며칠 동안의 움직임에도 내가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 형제 계열을 70% 보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도 괜찮다, 해보지 이런 생각 드신다면은 비트 형제 계열을 30% 그리고 알트를 70%, 거기 특히 이더리움은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현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25에서 30%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현금 보유 안 하고 몰빵할 걸 이런 생각 드는데, 막상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몰빵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와 30%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70에서 75%를 100으로 뒀을 때 3대 7을 할 것이냐 아니면 7대 3을 할 것이냐, 요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혀 다른 거는 변화가 될 게 없고요. 시황 자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가면 바로 출발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수렴선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이 수렴이 연장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이게 추후에 수렴선을 다시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73650 여기에 이제 고점이 형성된 것을 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보라색 선이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라는 거죠. 지난 장의 최고점, 2021년 장세의 최고점을 쭉 이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봉상으로 여기서는 돌파를 실패했고 여기도 실패했고 그래 조정이 크게 나왔고 돌파했고 지지받았고 몸통으로 리테스트 했고 요번에 또 주봉에서 리테스트를 하냐 못하냐 이 과정. 그래서 이게 그냥 연장됐을 뿐이에요. 전혀 바뀌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당황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이제 고로치님 글에서도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히트맵을 보면 현재 하락의 뒷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시장의 순매수가 월등히 높은데 가격은 제자리를 찾았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격 펌핑이 오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CBD가 늘어났다는 것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오냐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데요. 보면은 매도벽 1억짜리를 뚫으려면 최소 1억 원의 매수가 일어나야 그 벽을 뚫고 그 구간을 뚫을 수 있는데 반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물량을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벽이 1도 없으면 천만 매도가 나와도 0원을 가는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 매수세는 없지만 뭐가 있다? 홀딩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거래소 유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잖아요. 거래소 유지 물량이 어쨌든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호가가 얇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 위를 가려는 변동성, 아래를 가려는 변동성, 뭐든지. 그래서 위아래 무빙이 심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 결국 매수량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뭘 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청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미를 계속 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은 계속 매집이 되고 있는데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매집 차트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런 거래량이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튀고 난 다음에 보통 거래량이 뛰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 변동이 없고 어느 순간 눌림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올랐던 애들을 좀 보면은 그런 애들 위주로 이러한 매집 차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이제 매집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집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특히 이거는 빗썸의 종목들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의 폭이 별로 늘어나질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가격에 조정이 오고 매수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결국 이 물량은 어떻게 됐냐, 이 가격을 올리는데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매집의 형태로 되는 차트의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역시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이 과정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결국 좋아진다는 말이 그 과정에서 개미도 털고 그다음 고래도 매수를 다시 하고 매집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레버리지도 많이 털어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의 발행량을 앞질렀다라고 돼 있는데 비트코인 영구 홀더 수요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매집만 한 비트코인 수, 그러니까 순매수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발행량을 앞질렀다. 이게 결국 공급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부동산이 올라갈 때 공급이 없어서, 공급이 없고 수요만 있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세팅하는 형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요는 발행보다 더 중요해졌고 수요는 유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트에 그려진 영구 홀더 수요 매트릭은 오로지 매집 지갑의 비트코인 수요를 측정했기 때문에 전체 수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후로 항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게 반감기를 했는데 별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별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반감기 전인데도 이거 왜 이렇게 별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뭘 한다? 개미들을 털어내는데 결국 반감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횡보의 시간이 끝나면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 다음에 이전의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반감기가 효과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시간차를 가지고 개미를 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감기 자체는 굉장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제가 ETF 얘기도 말씀드렸죠. ETF 자체도 굉장히 큰 호재가 맞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엄청나게 가는 용도가 됐듯이 반감기도 똑같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거나 뭐
장 끝났다라는 등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너무 노이즈에 끼시면 안 돼요. 그냥 원칙대로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25%에서 30% 정도는 현금 비중 두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이 있었는데 그 눌림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얘가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과열이 아직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아직 뭐다?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다음 단계를 위한 그냥 연료 공간 매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집. 그러니까 이게 끝났거나 아니면 더 연장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냥 연장됐다 보시면 돼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연장되면 오히려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그거였다 그랬죠. 5월이나 혹은 6월쯤에 상승량이 끝날까봐 너무 빨리 올라서.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반감기 전에 신고점을 먼저 찍은 적이 없었어요. 사이클 중에서.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감기 다음 년도 연말에 뭐 고점이 온다는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올해 말이나 뭐 9월이나 이럴 때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가면 뭐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2023년 중반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코인화로 다시 올 건데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막 빅테크 오른다고 에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결국 뭐였다? 주식이 아닌 코인이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트코인도 조금 심하게 저평가가 돼 있는데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저평가될 여지가 남아있다.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가 되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요번 과정들이 좀 힘들었다 하면 단기적인 상황들이 힘들었다 하면 3대 7을 어디다가 7을 놔야 돼요? 비트와 비트 형제에다가 7을 놓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요번에도 뭐 견딜만하고 앞으로도 난 견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비트와 비트 형제 3 그리고 알트 특히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알트의 7 이렇게 비중 해두시고 현금 비중도 25에 30% 놔두면 요게 딱이라는 거죠. 이 포지션이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도 지금 보면 이 노랑 색깔의 횡보 단계를 했고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고래 활동이 증가가 됐다라는 건 긍정적 시그널이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면 고래의 최종 활동 매트릭을 봤을 때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 중 기간별 활동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보면은 특히 7에서 30일 보유 고래들의 활동을 보면 24년 3월 초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재매집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래들도 먼저 저점에서 잡은 고래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단계지만 이 과정을 놓친 고래들한테는 오히려 포모가 오는 과정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매집하거나 혹은 늦게 참여한 고래들이 여기서 그걸 딱 됐을 때 이걸 놓친 걸 다 재매집했을 때 이 사람들까지 털고 리테일에 넘겼을 때 그때 보통 상승장의 고점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아는 그 사이클의 고점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은 반감기 후 월말까지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채굴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19 XP의 경우는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원래 기준이 4만 달러가 채산성이었는데 이게 반감기가 끝나면 2배가 올라가지고 블록 보상이 반으로 주니까 8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69,250이니까 여기에 지금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최소 8만까지는 가져야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고 보면은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를 보면은 채굴 비용은 2배로 늘었지만 포물선형 상승장이 이어져서 또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성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굴자들은 항상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반감기가 그렇기 때문에 빅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롱애쉬 벤처스 CEO가 암호화폐 강세장 초입이다. 밈코인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당연한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GBTC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 역할을 한다, 그런 건데, 보면은 GBTC에서 블랙록 현물 ETF IBIT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매수자가 GBTC에 나온 물량을 흡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량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뀜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길어진다. 어쨌든 얘의 물량은 점점 GBTC는 소모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끝나는 과정이 어쨌든 올 거고, 이 추세로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악재가 소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델리티의 현물 ETF 보유량이 15만 비트코인을 돌파했다. 손바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로 되고 있고, 비트파이넥스도 비트코인이 14개월 내에 16만 9천 달러를 도달할 거다. 그렇게 회귀 모델을 사용할 경우 비트코인은 14개월 내 160% 급등해서 15만에서 16만 9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수치잖아요. 12만에서 저는 한 17만 정도 보고 있다라고 했던 게 이거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유통량의 9.5%가 6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서 매수됐는데 대부분 단기 보유자 물량이다. 이는 높은 가격대에서 단기 보유자가 적극 투자하고 있고 현물 ETF를 통한 기관 투자 영향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결국은 이게 기관이에요. 늦게 들어온 기관이고, 얘네들은 결국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야 된다? 소매 혹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시간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